세 번째 폼팩터의 가장 큰 특징은 두드리거나 화면을 보면서 누르거나 이런 게 아닌 거는 확실해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폼팩터가 탄생하게 되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주목받을 수 있고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LAM은 뭐냐면 액션을 인식하는 모델입니다. AI가 알아서 대신 모든 걸 수행해 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애플 이들 기업이 1년 이내에 LAM을 어떻게 선보일까? 저는 TV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에 MWC 갔을 때도 스마트폰에서 번역 기능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 온디바이스 AI가 저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고민이 되던데, TV만 들어봐도 이게 얘기가 다르구나 좀 느껴지거든요. 또 뭐 이렇게 많이 있나요?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 정의가 이래요. 온디바이스 AI는 하드웨어 디바이스 안에 AI 칩셋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SLM이 탑재가 되어서 특정한 용도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래서 8K TV, 삼성전자의 TV를 온디바이스 AI라고 불리는 이유, 갤럭시 S24를 온디바이스 AI라 불리는 이유는 1번 AI 칩셋이 들어가 있으니까, 2번 SLM에 들어가 있으니까. 뇌피셜인데 뭐 로봇 청소기든 뭐 에어컨,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단 꼭 칩셋과 SLM이 같이 들어가야 그게 진정 온디바이스 AI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죠. 없었던 새로운 전용 AI 디바이스. 저는 그걸 이제 세 번째 폼팩터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단말기예요. 폼팩터라고 하는 건 디바이스의 형태를 말하거든요. 노트북, 컴퓨터 다 그 폼팩터예요. 두 번째 인터넷 폼팩터는 뭐죠? 휴대폰, 스마트폰. 네. 화면이 있고 터치하는 거. 네. 아이패드도 그 범주에 들어가요. 태블릿도. 그렇죠? 세 번째. AI가 탑재된 새로운 형태의 세 번째 인터넷 단말기. 그게 또 온디바이스 AI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 새로운 거죠. 컴퓨터가 등장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웹이 등장하고 네이버, 아마존, 구글. 지금 빅테크는 다 그때 나왔죠. 그렇죠. 네. 스마트폰 등장하고 또 어마어마한 또 변화가 생겼죠. 쿠팡부터 시작해서 네. 마켓컬리, 카카오티, 네. 핀테크 서비스들, 뭐 토스, 우버, 에어비앤비, 별의별 거. 컴퓨터보다 훨씬 더 컸죠. 파고가. 근데 두 개의 특징은 폼팩터가 달라요. 키보드를 들고 모니터가 딱 크게 있어서 마우스를 들고 딱 이런 폼팩터. 두 번째는 들고 다니던 손가락으로 하는 거. 세 번째 폼팩터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보다 더 큰 시장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손가락이잖아요. 네. 확 다른 거거든요. 그 인터페이스가 다른 걸 위해서 탑재된 게 모바일 OS죠. iOS나 안드로이드였으니까. 네. 그렇죠? 윈도우와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세 번째 폼팩터는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말과 글로 할 수 있죠. 혹은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카메라가 달려서 우리가 보는 걸 보고 듣는 걸 듣는 거죠. 눈과 귀가 달린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달라지면 새로운 폼팩터가 탄생할 수 있고 새로운 컴퓨터가 탄생하게 되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주목받을 수 있고 기존 컴퓨터 웹에서는 티맵 없었잖아요. 그쵸. 배달의 민족 없었잖아요. 네. 카카오티 없었죠. 카카오뱅크 통화가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면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새로운 세 번째 폼팩터가 뭐가 될까? 메타버스 MR 디바이스가 될까? 안경 뒤집어 쓰는 거죠. 네. 아니야. 스마트링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될까? 아니면 옷깃에 장착하는 휴메인 AI 핀처럼 그런 디바이스가 될까? 아니면 저도 모르는 또 새로운 형태가 될까? 그리고 그 새로운 형태가 딱 메인 디바이스로 붙여지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겠죠.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전에는 베네시안 연습했잖아요. 키보드 잘 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마우스 잘 쓰려고 지뢰찾기 일부러 게임 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컴퓨터 배우면은. 네.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컴퓨터 배우려고 학원 다니시고. 동네 주변에 컴퓨터 학원이 있었고 네. 그리고 영진출판사 네. 컴퓨터 책이 서점에서 1위 했었죠. 소설, 비소설 분야 다 가릴 거 없이. 직접 쓰시는. 저도 컴퓨터 조립소리 쉽게 배우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전체 교보문고에 소설, 비소설 분야 다 전체 통틀어서. 심지어 저것도 생각나요. 그 예전에 전유성 저기 개그맨. 그랬죠. 연예인들도 네. 책을 썼죠. 그게 이유가 뭐예요? 어려워서. 근데 스마트폰은 그런 책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폼팩터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얻은 혜택이죠. 근데 또 제3의 폼팩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제3의 폼팩터는 지금 방향을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평소 하는 행동에 굉장히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는 거군요.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세 번째 폼팩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두드리거나 화면을 보면서 누르거나 이런 게 아닌 거는 확실해요.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말로 하거나 혹은 뭐 키보드로 조작할 수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존에 쿠팡에
장바구니에 넣었던 것 중에서 내일 모레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주문해서 배달시켜줘 라고 하는 게 화면에 꼭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액션이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줄 알았는데 좀 다시 좀 식어버린 비전 프로가 있잖아요. 비전 프로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와 이거는 정말 좀 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근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식은 느낌은 있거든요. 지금 이 공간 컴퓨팅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애플은 카테고리 킹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걸 잘 만들어내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 했던 회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이폰 등장하기 이전에도 PDA 폰이라고 불리는 또 블랙베리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이 존재했었죠. 네. 근데 애플이 다른 역사를 썼죠. 그게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잘 점령하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칭하지 않고 네. 스페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라고 칭했는데 저는 같은 용어라고 생각해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공간 컴퓨팅도 그렇고 가장 핵심은 우리가 보는 평면적인 인터넷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봤던 모든 인터넷 서비스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평면이에요, 평면. 네. 사각형의 평면에 딱 들어가 있죠. 우리가 사는 공간은 입체적인데. 그래서 이 공간 컴퓨터의 메타버스의 핵심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거기를 유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사물을 바라봄에 있어서 사각형의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위에서 볼 수 있고, 옆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3D 오브젝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네. 메타버스가. 근데 저는 애플이 아이폰 1세대 출시하고 2세대 출시하면서 앱스토어 집어넣고 그리고 3세대, 4세대 모델부터 대박이 났거든요. 그것 저는 한 2, 3년 터울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 연말 내년도 초부터 애플의 비전 프로와 유사한 혹은 애플의 비전 프로의 그 맥락을 잘 이해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삼성이든 구글이든 또 소니든 더 나가서는 뭐 샤오미나 화웨이 그리고 LG전자 네. 그리고 또 메타도 좀 재정의해서 그런 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2025년도 중반 후반부터는 좀 다른 또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측면을 이제 자세히 봐야 되죠. 아까 제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야기도 했었고 세 번째 펌팩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메타버스, 스페셜 컴퓨팅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세 번째 인터넷을 사용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떠올리듯이 아니면 영화 허에서 그 AI하고 대화를 하듯이 네. 그냥 이야기를 하면 프롬프트를 말이나 글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알아듣고 펼쳐지는 세상. 그게 저는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메타버스 기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MR 디바이스들. 네. 메타가 출시한 퀘스트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그 선상에서만 해석할 게 아니라 2024년도에 주목받았던 LLM 그리고 2024년도부터 주목받고 있는 LMM 이 두 가지 기술이 하이브리드가 되어가지고 그게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버스의 접목이 됐을 때 아 이거야말로 세 번째 폼팩터 세 번째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애플이 작년도 말부터 꾸준하게 논문을 오픈하고 있어요. 그 논문의 핵심이 다 LMM입니다. 애플 논문의 핵심은 LLM이 아니라 LMM이에요. 저 기사 하나 본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하면서도 신기했던 게 사람 영상을 찍으면은 그걸 그대로 따갖고 하나의 아바타처럼 3D로 막 돌릴 수 있게 그런 것도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렇죠. 현실에 있는 사람을 고스란히 공간 컴퓨팅으로 객체화 시켜주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비전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비전 프로를 딱 쓰고 이 현실을 보면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내 동공에 쏴주거든요. 그 얘기는 원래 이렇게 아날로그로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안경을 끼고 디지털로 보는 거거든요. 그때 내 동공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디지털이에요. 그렇게 디지털로 보여지는 거에 디지털을 더하면 헷갈려요. 이게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그래서 원래 패스스루라고 하는데 네. 이 애플의 비전 프로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과 다른 건 완벽한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에 쏘아지는 디지털은 진짜 디지털이 들어가도 아날로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 아바타가 등장하고 네. 아니면 AI로 만든 휴먼 AI가 등장하면 이 휴먼 AI는 진짜인가 디지털인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휴먼 AI가 너무 말을 잘해. 챗GPT처럼 사람처럼. 그럼 사람을 오해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의 같이 대화하다가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은 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벗어야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공간 컴퓨팅은 새로운 인터넷을 경험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애플의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MR 디바이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죠. 첫 번째, 이 생성형 AI, LLM, LMM 이게 어떻게 결합되어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경험을 주느냐. 두 번째,
온디바이스 AI, 새로운 세 번째 폼팩터로서 온디바이스 AI 디바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관점에서 앞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애플도 그런 관점에서 LLM을 엄청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써보셨을 때는 현재 현주소는 어떠세요? 제가 아이폰을 처음 써본 게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 MWC에 갔었을 때 네. 그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에서 길을 잃었는데 네. 마침 제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을 꺼내들고 지도를 딱 실행했더니 네. 구글 지도였거든요. 그랬더니 제 위치가 딱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와, 저는 2009년, 10년에도 항상 지도 사서 이렇게 보고 다녔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신세계를 보면서 와우, 야 이거는 안 될 수가 없겠다. 다만 아쉬운 건 지도 빼고는 할 게 없네. 이게 아쉬웠거든요. 네. 네. 음악 듣는 거. 그치, 음악 듣는 거 정도.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쵸. 딱 그 느낌이에요. 애플의 비전 프로를 처음 써보고 놀란 건 내 공간에 펼쳐진 이게 현실이야 디지털이야 이거에 대한 놀라움. 그 정도로 현실감은 존재하고. 저는 모니터를 5대를 써요. 일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작업 공간을 5개를 쭉 펼쳐놓고 쓰거든요. 이걸 쓰면 모니터가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뒤에도 만들고 위에도 만들 수 있고 옆에도 만들 수 있고 아래도 만들 수 있고 모니터의 크기도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선명해요. 글자도 너무 선명해요. 기존에 있었던 MR 디바이스는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못 써요. 모니터가 띄워지는데 네.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텍스트가 번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진짜처럼 너무 확연하게 잘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놀랐죠. 하지만 할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아직은. 네, 아직은. 네. 그리고 좀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많이. 오래 쓰시기는 아직 좀 어지러워. 예. 네. 그런 한계들이 앞으로 극복되면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이제 다른 회사들의 참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여겨봐야 될 회사 같은 데가 있을까요? 연합이라던가. 저는 오픈 AI나 애플이 뭐 한 방을 노릴 것 같아요. 이 LMM 기반으로. 네. 그건 이제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LAM. 네. 또 뭐야 이거 LAM. 라지 액션 모델이라는 뜻인데 LAM입니다. 네. LAM은 모바일 웹 같다고 보면 돼요. 그 처음 아이폰 나오고 안드로이드 폰 나왔을 때 야 이게 앱으로 구현해야 돼? 웹으로 구현해야 돼? 왜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앱과 웹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웹이 떴죠. 스마트폰에서 웹을 아주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근데 앱이 훨씬 나았잖아요. 그쵸. 모바일 웹보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 웹이 사라지진 않았죠. 양쪽이 균형감 있게 갔잖아요. 네. 그것처럼 LAM은 뭐냐면 액션을 인식하는 모델이에요. 무슨 액션을? 컴퓨터 위에서 혹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화면을 딱 띄우잖아요. 네. 그럼 메뉴가 쭉 보이죠. 누르죠. 화면에 나온 메뉴 누르고 뭐 버튼 누르고 이미지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메뉴를 다 보면 이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아이디 입력창, 패스워드 입력창. 아 이거는 장바구니, 이건 메뉴를 선택하는 거, 이건 결제창. 우리 인식하죠. 네. 그리고 누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거기는 글자와 이미지와 우리가 누른 건 다 인식하죠. 누가? OS가. 네. OS가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디바이스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번째 폼팩터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윈도우 운영 체제에 밀결합되면 챗GPT가 그리고 스마트폰, 아이폰에 네. 만약 LMM이 밀결합되면 어떤 게 펼쳐지느냐? 내가 직접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얘한테 야 그 택시 불러가지고 집으로 갈 테니까 우버 실행해 라고 하면 지가 다 되는 거죠. 원래는 세 번째 폼팩터가 있어서 이 폼팩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뒷단에서 막 해결해 주는 건데 이걸 화면으로 누르자니 100번을 눌러야 된다고. 그럼 아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LAM이라고 해요. 그거를 오픈 AI도 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에 기본 탑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도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미 벌써 세 번째 폼팩터가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세 번째 폼팩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라 화면을 보고 이게 아니라 완전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의 유용함, 기존 컴퓨터의 유용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레거시 기업들이 컴퓨터 기반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전자 혹은 애플 아이폰 이런 회사가 어떻게든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인터페이스 안에서 쉽게 자동화해서 지능화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이 1년 이내에 LAM을 어떻게 선보일까 이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 집사 이런 걸 말씀해 주셨던 에이전트 이런. 그렇죠. AI 에이전트죠. 맞아요. 그게 AI 에이전트죠. AI가 알아서 대신 모든 걸 수행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예 MR 디바이스나 세 번째 폼팩터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기존 디바이스 안에서 대신 구현해 줄 수도 있고 대신 구현해 주는 게 LAM 이게 세 번째 폼팩터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간 컴퓨팅 같은 것도 아직은 어지럽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쓰려고 하면은
뭐 2, 3년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맞아요. 빠르게 AI가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기존의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에 먼저 적용이 될 것이고 맞아요. LAM 형태로 여기서 나온 정보들이나 데이터를 학습해서 또 제3의 맞아요. 그 폼팩터가 나왔을 때 그게 또 고도가 그러니까 되거든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역사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정과 반 그리고 합의 싸움이었거든요. 한쪽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 혁신 세력이 다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탄탄하게 레거시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혁신하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는 늘 혁신하는 쪽만 선택하진 않아요. 비용 문제, 또 뭐 보안 문제, 신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예 세 번째 새로운 폼팩터의 디바이스 안에서 새롭게 정의한 AI 서비스가 들어가서 새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X축, Y축. 아니야. 기존에 있던 걸 수성하면서 기존에 편하잖아요. 새로 살 필요 없고 그 안에서 자동화된 서비스,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양쪽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이 양쪽 안에서 또 다른 Z축이 또 이 중간지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자 그런 변화의 기회 속에서 항상 새로운 게 다 오른 것도 아니고 기존 걸 수성하면서 점진적 변화가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전체 세계를 좀 멀리서 조망하면서 보면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뭐 투자가 됐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디가 적합할까를 내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죠. 심지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잡스가 얘기했던 건 4인치 이상은 나오면은 쓸모없다. 너무 크다. 이렇게 갖고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따로 나온 게 아이패드가 나왔는데 결국에 이상하게 중간에서 결합됐잖아요. 큰데 좀 잘 갖고 다닐 수 있는. 네. 요새는 뭐 접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 뭐 세 번째든 아니면 PC든 이것도 LAM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군요. 이제 복잡한 세상이 좀 펼쳐지겠군요. 그렇죠. 세상에 애플만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태블릿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수요층 자체가 되게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가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용도를 원하는 목적을 가진 형태의 기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다양하잖아요. 네. 정리하면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가 아니라 경쟁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수요층, 소비자층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럼 기업은 당연히 응대해야죠. 그 기업의 ROI가 맞는 이상 응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변화될 수밖에 없죠. 이게 또 LAM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결국은 기존에 이제는 PC나 노트북에도 아까 퀄컴도 노트북용 만드신다고 했는데 AI 온 디바이스 칩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LAM을 그렇죠. 구동하려면 그렇죠. 모바일에도 그런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쭉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번 LLM이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또 이 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칩 얘기 그다음 이제 다음 폼팩터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게 정말 먼 미래 얘기인 것 같지도 않고 또 다 맞물려 가면서 지금 올해 내년을 계속 바꿔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개월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변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상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멀지 않은 시기에 또 모셔서 변하고 있는 이 IT 판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읽어야 되고 또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